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고려 시대의 신분제도, 두 번째는 가족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신분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의 신분제도는 앞으로 배울 조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 본 양천제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인을 보면 문반과 무반의 문무양반, 중간계층 그리고 양민이라 할 수 있는 평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천인은 대부분이 노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양인층을 세부적으로 보면 직업별로,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업을 부여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직업을 부여받은 정호와 부여받지 않은 백정으로 양인이 다시 구분되기도 했고, 이들 양인이 또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도 같은 양인이지만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업 내용은 이들 양인과 천인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인 중에 정호와 백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부여받은 계층이라 할 수 있고, 양인 중에서는 문무양반, 중간계층이 정호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무양반은 누대에 걸쳐 고위관직에 진출한 결과 가문이 곧 파워를 가지는 문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계층은 서리, 향리, 하급장교 그리고 기술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했던 하급관리 공무원이랄 수 있고, 향리는 중앙이 아닌 지방관청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이랄 수 있습니다. 기술관은 과거 시험 중에 잡과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을 기술관이라 했는데, 기술관도 중간계층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직역의 대가, 즉 국가에 봉사한 대가로 토지를 부여받았거든요. 문무양반도 그렇고 중간계층 모두 다 지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았는데, 이들 토지를 조세를 거둘 수 있는 땅, 수조지로서 전식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분은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가진 정호를 봤다면 이제 직역을 부여받지 않은 백정을 보도록 할게요. 흰 백자, 직역이 하얗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건데, 이러한 백정은 대다수가 농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조세, 공물역 이런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졌으며 원칙상 과거 응시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평소에 알던 백정의 개념이랑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백정의 개념은 동물을 사냥한다든지 고기를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판매하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백정의 개념은 조선 세종 이후에 정착이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고려 시대에는 백정은 직역을 부여받지 않은 계층,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양인 중에서 정호와 백정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같은 양인이지만 지역별로 어떤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 시간에 지방행정지역으로서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소가 있었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현보다 더 많았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향, 부곡소 주민이 같은 양인이지만 어떻게 다른 양인과 차이가 있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양인이지만 과거의 응시가 불가능했습니다. 아까 장면에서 원칙상 양인은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 했는데, 향부곡소의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은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고요. 또 거주지 이전에도 제한이 있었고, 일반 군현민보다 세금 부담이 더욱더 컸습니다. 아까처럼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지면서 향부곡민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관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 세금을 낸다든지, 소주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수공업품이나 자원을 생산해서 국가에 바치는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 군현민보다 세금 부담이 더욱더 컸다, 사람들의 불만이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인층을 봤다면 이제 천인 계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계층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조선 시대 세종 이후에 백정의 개념이 바로 이 양수척이라고 써 있는데, 이 양수척도 천인 중에 하나였지만 이때는 노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라고 했습니다. 노비에서 노는 남자 노비, 비는 여자 노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고, 이들은 또 세금의 납부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이들의 신분은 일천즉천의 논리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양인인데 어머니가 비예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일까요? 천인일까요? 또 다른 경우 아버지가 노인데 어머니는 양인이요.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또 양인일까요? 천인일까요? 여기서 일천즉천의 논리가 적용되게 되거든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천인이면 그 자식은 즉시 천인이다. 이에 따라서 아버지가 양인이든 어머니가 양인이든 한 명이라도 천민의 피가 섞여 있으면 다 천민으로 그 자식은 신분이 세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경우가 아니었지만 고려 시대의 대부분은 일천즉천이었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노비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 중에서는 중앙관청이나 국가에 소속이 된 공노비, 개인 주인을 따르던 사노비로 구분이 되었고, 공노비와 사노비 내에서도 여러 노비가 또 구분이 되었는데요. 공노비의 이병노비는 관청에서 자벽에 종사했던 노비라고 할 수 있고, 외거 노비는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에 따른 일정한 생산물이 신공을 관청이나 국가에 납부했던 노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따르던 사노비에는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 노비가 있었는데, 솔거 노비는 주인 집에서 자벽에 종사하게 됐고, 주인 집에서 떨어져 살던 외거 노비는 토지를 경작하면서 또 마찬가지 일정한 생산물을 국가가 아닌 주인에게 따로 떨어져 살던 외거 노비가 있기도 했습니다. 외거 노비는 그냥 봤을 때는 일반 농민이랑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려 시대의 신분 이동의 개방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그 이전 신라 시대와는 다르게 신분 이동의 개방성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방관청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했던 향리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함으로써 중앙의 관리가 되기도 했고, 많은 부분이 문과 시험에 지기도 했습니다. 또 군인들은 전쟁에서 군공을 세움으로써 무관 무신으로 신분이 업그레이드하기도 했으며, 백정, 일정한 직역이었던 백정은 과거 시험 중에 과를 응시를 함으로써 일정한 직역을 가진 정호로 기술관으로 신분이 올라가게 됐으며, 노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 주인과 따로 살던 외거 노비는 재산을 모아서 이러한 재산의 일부를 주인에게 줌으로써 양인으로 신분을 해방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고요. 또 향, 부곡, 소와 같이 특수행정구역의 주민이 일반 군연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예시가 바로 이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이 군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신분 해방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승격되기도 했거든요. 군공의 경우는 몽골과의 항쟁을 볼 수 있습니다. 충조 다인 철서라든지 처인 부곡이라든지 몽골군과 열심히 싸워서 이들을 격퇴한 결과 이에 대한 대가로 향 부곡소의 주민이 일반 군현 주민으로 올라가게 됐으며, 망이 망소와 같이 공주 명확 소 주민이 신분 해방 운동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반 군연으로 승격되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이 기화를 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거든요. 대표적 경우가 후주의 쌍기라든지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시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전 신라 골품 사회보다 신분 이동이 개방적이었구나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의 가족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를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 조선과 그 이전 시대와 다르게 여성의 사회적 가정 내의 지위가 다른 시대에 비해 높았다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대체로 일부 일처제 또 여성의 재혼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때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재혼을 할 때 여성이 조금은 차별을 받게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자손들이 과거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한다든지 조선 후기에는 재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차별을 줬는데 고려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재혼을 하는 게 당연시되고 하게 됐고요. 또 여성이 한 가정에 가장 즉 대장이 될 수 있기도 했고 호적에는 성별 구별 없이 나이 순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를 보면 남자 있고 여자 자손이 있을 건데 여자 자손이 먼저 태어났어도 뒤에 태어난 남자 자손을 호적에 먼저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제사는 장자가 거의 대부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균분적으로 재산이 상속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재산을 골고루 받았기 때문에 부모 복양 그리고 재산은 자녀가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조선 후기나 지금의 시각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제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남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자들이 제사를 주로 지내겠는데 고려 시대 또 조선 초까지만 해도 제사는 자녀가 남녀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마 조선 후기에 이런 성리학이 좀 보수화되면서 정착됨에 따라 오늘날까지 많은 경우가 남아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제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것들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높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족 제도를 보면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자기 집 호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처가의 호적에 오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조선 초까지 되어지기도 했는데요. 율곡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도 신사임당과 결혼한 다음에 처가 집에서 살고 율곡 이이도 자기 외가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또 음서의 혜택이 친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위라든지 외가의 외손자에게 적용이 될 정도로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약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의 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복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 사상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